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민국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패싱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의 기본적인 입장이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대한민국을 키워주는 것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대전략에 도움이 되면 됐지 불리하진 않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토록 싫어할까요? 그게 사실은 냉전 체제의 유산일 텐데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외국이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였을 겁니다. 사실은 그 러시아란 나라가 19세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문화에서 발휘하는데 이번 러시아 소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든지 톨스토이가 소설을 썼고 이 소설이 전 세계에서 읽혔는데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가 신작 소설을 내면요. 가장 먼저 번역이 되고 독자들이 읽는 지역이 사실 서유럽보다는 일본과 한반도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의 대표작이 바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일 텐데 그 부활에 가장 열광하고 가장 먼저 번역하고 즐겨 읽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 한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는 한국과 한반도가 가까운 나라였어요. 오히려 미국이란 나라는 저 태평양 멀리에 있는 그런 나라였던 얘기죠. 이제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 냉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은 그야말로 외국하면 미국이 생각날 정도로 큰 어떤 대국으로 다가왔고 반면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중국과 소련, 미 러시아는 우리 적성 국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반세기를 지나오다 보니까 이미지가 구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라는 국가가 들어섰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의 유산을 최대한 깨부수고 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러시아 제국의 유산을 물려받으려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말로는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지만 가장 자본가의 이익이라든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런 어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인데 실제로 속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물론 뭐 이 중국의 기업을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지난 세기에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인의 이미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이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과는 맞지 않는 국가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더더욱더 이제 강해지는 상황이 됐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한 중요한 생존 방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질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면서도 우리가 흔히 운신의 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일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제가 볼 때 일본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못지않게 미국과 밀착돼 있고 미국의 어떤 우방으로서 활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또 중국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상대로 지난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같이 제재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천연가스 수입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 관계는 전혀 끊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본의 어떤 뭐랄까 기민한 내지는 교활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자세를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런 비슷한 행동이라든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상하게 왜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반드시 러시아 중국과의 어떤 대립관계 아니면 그 서로 다투는 관계로 가야 되는지 조금 우리가 이 뭐랄까요 이것도 되짚어 보면서 다른 방향에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히는 그런 그 행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우리나라의 역량상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기본적인 외교 노선이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하는 관계였고 또 그래야지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러시아와 북한은 정말로 동맹 관계까지 발전을 했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달리 설정을 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죠. 자기 일기 때 하려고 하다가 당시 미국에 있었던 딥스테이트한테 자기가 말려들어가지고 속아 넘어가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성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은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와 푸틴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서로 밀착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시나리오가 뭐냐면, 푸틴이 지금 북한과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협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는 협상을 하면서 푸틴이 트럼프에게 당신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과의 어떤 관계 정상화 내지는 다른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주선해 주겠다, 그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데려올 테니 당신도 와서 북한과 협상을 벌여라, 이렇게 될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민국 낄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패싱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이 이거 북한과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돼서 우리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을 할 때,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북한과의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아니면 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협상의 기본적인 구도가 당사자를 줄여서 쓸데없는 사람이 끼게 되면은 협상 파토난다고 해가지고 다 빼는 입장인데, 대한민국이 거기에 관여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반길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낌새를 보니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문제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온 나라의 슬기를 모아서 전력 투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패싱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책이 없지도 않을 거예요. 그 방책을 찾아내야죠. 한국이 각국과의 외교를 펼칠 때 무기가 될 수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아주 똑부러지는 해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뭐 동북아시아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데, 이렇게 저는 대답변을 가름하고 싶은데요. 저보다 훨씬 더 동아시아 경제라든지 이쪽에 더 해안을 가진 분의 칼럼을 읽었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할까 하는데요. 미국 트럼프의 기본적인 입장이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전략을 실현하려면 동북아시아에 있는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때려서 대한민국과의 거래를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설정을 해서 대한민국에게서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중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불리하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이 동맹국을 오히려 더 때려가지고 수익을 뽑아내서 미국을 키운다는 얘기인데, 그러다가 중국을 견제한다는 대전략에서 차질이 빚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한국을 오히려 키워주는, 대한민국을 키워주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대전략에 도움이 되면 됐지 불리하진 않다. 이런 부분을 계속 호소하고 어필하면서 하다 보면은 트럼프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는 어떤 전략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지지 않을까. 최근에 어떤 경제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트럼프가 가장 심하게 때릴 동맹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단 뜯어먹을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더 기민하게 움직여서 운실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철저하게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펴면서 미국이 아무리 때려도 저항 못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심하게 때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벗어나려고는 아까도 말한 제가 전해드린 그 전문가의 어떤 분석, 미국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때 대한민국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대한민국을 너무 심하게 다루면 안 된다. 오히려 더 대한민국에게 우호적인 자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활로가 뚫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분석이 저는 상당히 통찰력 있는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야말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가 확연히 다른데, 이런 변화를 분석하고 대처할 때 예전과 같은 분석들을 가지고서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도 상당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고방식이라든지 그 시각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시각을 바꾸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문기적 거리다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큰 환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패신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각 변화, 그다음에 인식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노력해서 바꾸자. 그래야 대한민국의 활로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오늘 인터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